사춘기가 오면서 이제 엄마랑 이제 대적하려고 하고 엄마를 무시하려고 하고 엄마도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면서 아들을 인정해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제 인생에 가장 낮은 시험 점수인 16점을 받아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선생님 눈도 한 개 안 마주치고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진짜 놀랍게도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춘기 되기 전에 아이들과 협상을 하실 때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도 이제 삼둥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키우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이들과 협상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모로서 아이들과 협상할 때 그런 부모로서의 협상 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역시 아이들과 협상을 할 때 규칙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하지 마라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반발심이 생기죠. 이게 상사건 부모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제약한다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반발심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반드시 아이들이 스스로 규칙을 정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하냐면 일단 먼저 게임을 언제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시간에 자기가 게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게임에 대한 규칙을 정해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본인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미 내 마음대로 게임을 하는 것은 안 되겠구나. 그리고 엄마 아빠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내가 게임을 할까? 게임을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고민을 한번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서를 가지고 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막 4살, 5살 이런 애들한테는 적용될 수가 없겠죠. 어느 정도 이야기가 통하는 정도 수준의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들, 중학생들 이 친구들이 이제 사실 협상하기 가장 까다롭잖아요. 그 친구들 대상으로 협상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획지를 보면 조율 과정이 필요하겠죠. 무조건 이제 수용을 하면 안 될 거고요. 평일에는 예를 들면 딱 2번만 한다. 그리고 주말에는 1번만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3번 한다. 예를 들면. 그리고 시간은 평일에는 30분에서 1시간 한다. 주말에는 2시간 정도 해줄 수 있게 제공을 한다라든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율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조율을 해서 최종 합의를 하면 너 지킬 수 있겠어? 네가 생각하기에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아빠랑 합의를 하는 거야. 이건 네가 약속을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고민 끝에 조금 더 조율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본인이 선택한 합의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이미 내가 선택했고 내가 조율했고 내가 약속한 합의안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마침표를 찍어줘야 됩니다. 말로서만 끝나면 안 돼요. 합의서를 쓰십시오.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제가 변호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합의를 하는 그 결과물을 서면으로 이렇게 쭉 적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다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인도 시키십시오. 어떻게?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 3자 서면 합의를 한 것이죠. 그걸 이제 아이패드나 핸드폰으로 찍어 두시고요. 카톡방에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저는 그 합의서를 방에 딱 붙여놨습니다. 요렇게까지 하는 것이죠. 물론 그래도 때를 쓸 수 있죠. 더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훨씬 더 본인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죠.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 과정, 그 절차가 내가 하는 것을 무조건 엄마 아빠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네? 그리고 뭔가 엄마 아빠도 내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네? 그리고 나서 서로 합의를 했네? 그리고 나서 약속까지 했네?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엄마 아빠와의 약속을 조금 더 잘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고를 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 민주적인 절차이고 상대방에게 사실 인지부조화 효과를 일으킨단 말이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지부조화는 내가 예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에게 이야기했던 그 예스의 행동을 내가 그 뒤에 어기게 되면 심리적으로 몹시 불편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합의했던 행동들은 그 뒤에 지키려는 강력한 경향성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인지부조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부모들은 화를 내면서 야 게임하지 마. 너 지금 게임할 때야? 맨날 게임만 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지부조화가 걸리지 않아요.
왜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선행된 행동이 없는 거예요. 합의하지도 않았고 내가 규칙을 정하지도 않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안 된다라고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그냥 무조건 부정하고 싶은 본능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꼭 한 번에 그게 모든 것이 합의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조금 더 아이들의 편에서 엄마 아빠가 생각을 해주고 아이의 의견을 수용을 해주고 그리고 합의된 내용을 지키면 좋다라는 그 인식을 우리가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 몇 가지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아이와 게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 애가 게임을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니즈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합니다. 게임이 진짜 순수하게 재밌어서 하는 건 건지 아니면 주위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건 건지 특히 아이의 어떤 본능을 자극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도 있고요. 게임의 환경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방에서 깊숙이 가서 게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어두움에서 엄마 아빠로부터 멀어져서 나 혼자 뭔가만을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오케이가 된 그 시간에는 거실에서 당당하게 밝은 곳에서 엄마 아빠 보는 곳에서 본인이 즐겁게 하는 그런 장면을 좀 연출을 해주면 게임이 무조건 내가 숨어서 엄마 아빠 몰래 해야 되는 그런 나쁜 것이다 그런 어떤 죄의식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계속 몰래 뭔가를 숨겨야 되겠다라는 본능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없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이렇게 한번 하다 보면 아이들이 걸핏하면 협상을 하려고 해요. 양치질을 할 때도 엄마 나 양치를 하면 뭐 해줄래? 안전벨트 멜트 안전벨트 안 매. 안전벨트 매면 뭐 해줄 건데? 샤워하면 뭐 해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거기서 여러분들 말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을 하죠. 협상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서 협상이 가능한 아이템과 협상이 가능하지 않은 아이템이 명확하게 집에서 기준이 정해져야 됩니다. 모든 걸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하면 안 돼.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기본적인 포인트들, 그죠? 먹고, 싸고, 자고, 씻고, 안전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야. 예를 들면 그 이외에 공부를 하고, 게임을 하고, 에버랜드에 가고, 여행을 하고 이것도 여러분들 합의의 사항입니다. 무조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이 포인트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야. 이거 하면 뭐 해줄래? 이런 거 없어. 근데 이거는 아빠와 엄마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해보자. 선을 좀 정해줘야 모든 것을 협상하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에 말리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애기들도 말빨이나 논리가 상당하거든요. 오히려 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잘라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그래도 협상 정도 할 정도가 되면 서로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합의안을 이끌어보자. 그리고 너 여기 사인해. 이거는 사실은 서로 일단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 정도의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운동도 좋아하고 애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기본머리는 있어서 시험 치면 그래도 중상 정도 나오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6학년 되면서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어머니와의 거리가 아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그런 관계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 와서 뭐 수학 문제도 풀고 그래도 그 기본적인 건 원래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 수학 같이 하는 친구들 보면 답안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맨날 그거 뺏기고 제출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를 속이기 시작을 했고 머리가 큰 거예요. 이제 엄마랑 대적하려고 하고 엄마를 무시하려고 하고 엄마랑 전쟁하려고 하고 그죠? 엄마도 이제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면서 아들을 인정해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니까 이제 거의 강을 건넌 것처럼 관계가 멀어졌어요. 거의 집에서도 대화는 없었고 아침에 이제 학교 가면 저녁 늦게 들어오고 씻고 그냥 잠자고 또 나가고 엄마랑 대화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할까 말까 한 그 정도 수준의 상황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지선다였거든요. 찍어도 25점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제 인생에 가장 낮은 시험 점수인 16점을 받아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부르더라고. 방과 후에 남아서 선생님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러는데 너무 짜증나.
그때부터 막 한숨 나오고 긴장되고 나는 빨리 나가서 축구하고 싶은데 보나 안 보나 시험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냐고 꾸지람 하려고 불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수업이 끝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선생님 눈도 한 개 안 마주치고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재현이를 한 6개월 넘게 쭉 지켜보니까 재현이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재현이를 너무 좋아한다? 일기장을 내가 매일 보잖아. 근데 일기장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재현이 너다. 너 알고 있었냐?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는 공부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눈은 반짝반짝거리면서 수업 듣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그 중에 한 명이 재현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푹 숙이고 눈물이 맺혀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지난 한 1년간 아버지는 바빴고 어머니랑 거의 냉전을 펼쳤고 친구들 말고 어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진짜 뜻밖의 생각도 못하게 수학시험 16점을 받고 나서 한 주 뒤에 선생님 나를 불러서 칭찬을 해주는 거야. 별 대단한 칭찬도 아닌데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이게 뜨겁게 차오르든지 선생님은 당연히 그걸 보고 있었겠죠. 근데 끝까지 선생님 눈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선생님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쭉 듣다가 인정해 주시고 너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친구야. 그러면서 용기를 북돋는 말을 듬뿍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면담이 끝나고 나가면서 차가운 복도에서 혼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시퍼렇게 멍들었던 어린 13살짜리의 가슴에 처음으로 그 인정이라는 따뜻한 말이 탁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눅눅듯이 녹아서 작은 아이의 마음속에 진짜 꽃이 피기 시작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6학년 2학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진짜 놀랍게도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영어도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수학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6학년 2학기에 처음으로 공부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아무도 그러지 않았는데 나를 인정해주는 선생님께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 작은 그 마음이 그 당시에 13살의 류재현에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고 믿음과 그 인정의 씨앗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죠. 제가 부모들을 만나보면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활발하고 눈도 똘망똘망하고 너무 괜찮은 아이인데 부모 중에 한 명이 습관적으로 김길동이는 안 돼, 쟤는 안 돼 그런 말을 제한 없이 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너무 좋은 집안이고 부모도 막 의사고 그리고 애기도 너무 똑똑해요. 사람들 많은 데서 아이를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이야기를 하루 같이 있으면 몇 번을 해요. 그런 말 할 때마다 아빠한테 막 화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5살짜리 6살짜리 꼬맹이가 아빠가 하는 말 다 듣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말이 가장 안 좋은 버릇입니다. 아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었죠. 코끼리가 1살짜리 코끼리가 쇠사슬을 발목에 딱 차고 있으면 완전히 장성한 코끼리가 되어도 그 쇠사슬을 풀지 못한다고 착각하면서 그 주위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코끼리는 발만 들면 그 쇠사슬이 뽑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어릴 때부터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계속 너는 안 돼. 너는 그거밖에 못해. 너는 다리를 들지 못해.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그렇게 계속 세뇌를 시키면 커서도 그 정신적 감옥 안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정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더 물질적으로 더 해주고 어떻게 더 좋은 학원에 보내고 영유에 보내고 다 좋은데요. 물질적인 모든 것이 다 갖춰져도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아이의 가슴에는 시퍼런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보는 경영권 분쟁 전문 로펌입니다. 경영권 분쟁 사건들을 주로 많이 다루겠죠. 근데 여러분들 경영권 분쟁 사건에 거의 3-4건에 1건 정도는 전부 다 가족 간의 분쟁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업적을 이루신 아버지께서 기업을 물려주시고 가시면서 아이들 3명에게 33% 이렇게 해서 지분을 물려주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죠. 아버지의 그 선의가 아이들 사이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는 2세 경영인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말에 공통점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대화 속에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 많이 반복돼요. 자기 세상이 아버지예요. 너무 안타깝죠? 30대, 40대, 50대가 되어도 대화 속에 우리 아버지가요? 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말을 못해요. 친한 분에게는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님, 대화 속에 아버지가 포함되지 않아도 되고 이사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가 너무 많이 반복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정신적 감옥에 갇혀서 살았던 것이에요. 두 번째는 평생을 아버지로부터 인정투쟁 속에 살아서 가슴속에 시퍼런 피멍이 들어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아버지들은 아이들이 너무 나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인정을 잘 해주지 않아요. 평생 치열하게 인정투쟁을 형제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단 한 번이라도 인정받고 싶은데 충분히 인정을 못 받아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시퍼런 피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아이들과 평등한 관계, 그리고 좋은 대화,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려면 먼저 부모가 아이를 인정을 해줘야 아이도 부모를 인정해 줍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특징이 바로 여기 상호성의 원칙에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어떤 자식이 부모를 인정을 해줄까요? 그래야 아이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가 돌고 그 온기로 이 거친 세상들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춘기 되기 전에 아이들과 협상을 하실 때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좋은 협상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협상을 해야 되는 영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영역과 협상을 하면 안 되는 영역을 먼저 기준을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협상하려고 한다. 세 번째는 협상은 지시된 것을 따르고 따르지 않으면 엄벌에 처한다. 이런 방식은 협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그냥 지시와 복종입니다. 그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부모의 말에 따르고 좋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관점에서 내가 엄마 아빠랑 이런 합의를 했고 이걸 지켜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의 입장에서 합의안을 이끌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키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인지부조화 이론이다 라는 부분까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